어서오세요. 여기는 책 읽는 소리 솔방문고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철학 관련 책들을 읽다 보면은 얼마 전에 니체 사상도 글썼고, 고대 그리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아니 알고는 있어야 그 후 2000년 뒤에 발생한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고대 그리스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서양 철학사의 좌표인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의 고대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 문명 집단 중에서도 이 고대 그리스 문명은 조금, 아니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하더라고요.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BC 4000에서 BC 3000에 해당하는 4대 문명이죠. 이 문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문자, 관료체계, 수학 중에서 기하학, 건축술, 특히 치수기술, 그리고 천문학. 고도로 발달한 관료체계와 문자가 없었다면 문명의 성립은 불가능했겠고, 그래요. 수학체계와 건축술이 없었다면 치수와 과세를 위한 이 측량이나 거대한 건축물들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겠습니다. 또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계절의 변화를 측정해서 농사도 짓고, 또 강의 범람 시기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었겠고, 방위를 측정해서 항해와 여행도 가능했을 테니까요. 네, 그것이면 충분했겠는데요. 그죠? 실용성은 다 채워진 셈이죠. 그런데 비교적 늦게 출발한 그리스 문명은요, 규모도 조금 작았고 천문 관측도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다 그래요. 여러 폴리스로 분열되어 있어서 중앙 집권적 권력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들이 특이한 것은요, 실용성과는 아주 무관한 우주에 대한 사유를 진행시킨 거래요.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의 상대적 거리에 대해서 논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양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천체를 입체로 보았다는 거죠. 천체 간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별, 달, 태양까지의 거리는 각각 지구 직경의 9배, 18배, 27배라는 수치도 제시했다고 그래요. 이런 다양한 우주론적 시각들은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우주론의 고대적 완성본이 탄생합니다. 자, 오늘부터 읽어볼 책은요, 여기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스 철학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이 시기에 두 줄기의 큰 철학적 흐름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존재 분성을 물질의 구성 요소에서 찾았던 밀레토스 학파, 또 하나는 존재의 분성을 수학적 구조에서 찾았던 피타고라스 학파. 이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은요, 긴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 과학 속에 함께 녹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을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고전 철학 가이드. 존 게스킨이 썼고요. 박중서 님이 옮기셨습니다. 현암사에서 출간됐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 시기 고대 그리스의 관습이나 모습들을 여행하면서 이게 쭉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철학 말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흥미로운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차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설명했던 두 줄기의 큰 흐름 중에 밀레토스 학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3. 밀레토스, 우주의 본성. 밀레토스는 우주의 물리적 구성과 구조에 관한 모든 질문의 최초 출처로 자처할 권리를 지상의 다른 어느 장소보다 많이 갖고 있다. 선례가 없는 이 사색들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도시의 위대한 시기, 즉 기원전 546년 페르시안이 도래하기 이전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장수한 인물인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보다 훨씬 전에 태어났지만 그로부터 40년 뒤까지도 건강을 유지했다. 동시대인인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보다 나이가 어렸으나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중요도가 덜한 인물인 아낙시메네스는 기원전 585년경에 태어나서 이후 60년쯤 살았다. 이들의 이름은 고대 내내 알려지고 존경을 받았지만 이들의 저술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셋 중 하나인 아낙시만드로스가 책을 한 권 썼다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이들에 관해 알게 된 것은 고대의 전승과 이들보다 200년 뒤의 인물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을 통해서다. 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210년에 저술한 비록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도 항상 장광설인 것만은 분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덕분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이며 학식이 높았던 심플리키오스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지적 대한 모두를 강제로 종식하려는 의도로 529년 아테네에서 추방한 철학자들 중 하나가 되는 서글픈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일종의 생유리 파편들을 통해서만 밀레토스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랜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사상이라 전해지는 것 속에서나마 우리는 추수한 그들에 관해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다. 탈레스, 최초의 질문과 최초의 답. 고대의 7현인 명단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탈레스만큼은 항상 포함된다. 그는 빈틈없는 정치가인 동시에 명민한 시민으로 그리고 천문학자 겸 수학자 겸 물리주의자로도 유명했다. 물리주의자는 자연의 작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의 물리학자와 유사하다. 탈레스는 분명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후세에 가서는 멋진 일화나 명언이라면 뭐든지 그의 말이라고 와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현대에도 윈스턴 처칠경이나 토머스 비첨경의 일화 가운데 그렇게 와전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책에 나오는 3가지 일화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희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나이 지긋한 참주라고 대답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쉬운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성공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재촉하자 그는 아직 너무 빠르다고 답했고 훗날 어머니가 다시 재촉하자 이제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테아이테토스에서 플라톤은 그를 전형적인 철학자로, 즉 인간의 본질을 알기는 하지만 옆집에 사는 이웃과는 안면이 없는 인물로 그려냈다. 그는 별을 관찰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중에 우물로 굴러떨어졌다. 현명하고 재치 있는 트라키아 출신 하녀는 그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기 발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일화에서 그는 올리브의 풍작을 예견하고 저렴한 가격의 올리브 앞찾기를 모조리 선점해서 큰 돈을 벌 만큼 실용적인 지혜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는가 하면 페르시아와 싸우던 크로이소스가 밀레토스의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자국과 페르시아 간의 치명적인 충돌을 방지했을 만큼 정치적 통찰력 있는 인물로도 묘사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올리브 앞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지만 이 일화가 탈레스에게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신랄하게 논평한다. 독점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방법은 사업의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탈레스의 실용적 업적을 가장 잘 입증한 사건은 기원전 585년 5월 28일에 일어났다. 그는 바로 이날 계기일식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침 메디아인과 리디아인 간의 전투가 벌어지던 도중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갑자기 낮이 밤으로 변했고 그 결과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화친하려 열을 올렸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아마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천문학 기록에 관한 지식과 행운,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교묘하게 조합된 결과였을 것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기록에는 계기일식이 음력으로 223개월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나와 있었다. 이를 사로스 주기라고 한다. 만약 탈레스가 기원전 603년에 이집트에서 관측 가능했던 계기일식을 직접 보았거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기원전 585년에도 어디선가 계기일식이 일어나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계기일식이 적절한 장소에서 그것도 중대한 순간에 관측 가능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행운의 산물이었다. 천문학자 겸 기상학자로서 탈레스는 1년이 365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하지와 동지의 날짜를 계산하고 태양과 달의 크기를 측정했다는 등의 평판을 얻었다. 헬라스의 가장 유명한 기하학자 에우클레이데스, 즉 유클리드는 더 나중의 사람으로서 대략 기원전 325년부터 기원전 250년까지 살았다. 하지만 초창기의 인물 중에서는 탈레스야말로 가장 큰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명성을 얻게 된 업적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그리스 기하학에서 특징이 된 체계적 증거와 증명이라기보다
실용적 응용법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하루 중 사람의 그림자 길이가 실제 키와 똑같아지는 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해냈다. 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닷가에서 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간단한 도구도 만들었다. 만약 그 배가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거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우선 고든 막대기를 하나 구한 다음 꼭대기 근처에 가로대를 하나 묶어서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 막대기를 탑이나 언덕이나 높은 건물 꼭대기에 세워놓고 가로대를 저 멀리 있는 배와 일직선이 되게 맞춘 다음 세로로 서 있는 막대기를 옆으로 돌려서 육지에 있는 물체 중 가로대와 일직선상에 놓인 물체를 찾는다. 이때 거리 측정 도구가 설치된 탑이나 언덕과 그 물체 사이의 거리를 알면 결국 관측 지점에서 배까지의 거리는 관측 지점에서 육지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와 대략 같다. 탈레스의 기하학에서 마지막 사례 역시 증명이 아니라 기하학적 건축의 실용적 용도를 위한 것이다. 바로 직각을 만드는 방법인데 직각은 건축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원을 하나 그리고 중심을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그어서 원을 이등분한다. 이때 직선과 원의 교차점 2개에서 근 직선 2개가 원주상에서 만나는 지점은 모두 직각이 된다. 물리주의자로서의 탈레스. 탈레스는 우리가 자연과학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물리세계에 관한 모든 합리적 근거를 지닌 설명을 최초로 내놓은 기여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는 그가 주장했다고 전하는 3가지 제안 때문이었다. 첫째 제안은 만물의 기본 재료가 물이라는 것이다. 왜 하필 물이었을까? 물은 고체로도 액체로도 기체로도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생명이 매우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동시에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관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이상의 이유는 바로 그의 둘째 제안, 즉 온 땅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땅이 마치 배처럼 물 위에 둥둥 떠서 흔들린다는 것이 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200년 뒤에 살면서 대단한 지성을 보유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기묘한 주장을 일축해버렸다. 탈레스는 땅이 가만히 멈춰선 까닭을 가리켜 땅이 마치 나무나 유사한 물질과 마찬가지로 물에 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땅을 떠받치는 물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하는 소리다. 가만히 멈춰있는 성질은 물의 본성에 들어있지 않으며 흙의 본성 역시 마찬가지다. 물은 무언가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하늘에 관하여 제2권. 땅이 물에 의존해 있다는 생각을 탈레스가 떠올린 것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와 유대의 종교 신화 때문일 것인데 이 신화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태초에 시면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에 움직였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탈레스는 이런 주장을 결코 독단적인 진리의 일부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탈레스의 생전에 아낙시만드로스는 땅이 공중에 멈춰 서 있는 이유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내놓았다. 또 아낙시메네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료,
즉 공기가 만물의 원천이라고 제안했다. 주민끼리 충분히 친밀하게 지내는 아담한 도시에 살면서 장수한 덕분에 탈레스는 이런 대안들을 직접 전해 듣고 논의하기도 했다. 물리세계에 관한 탈레스의 셋째 제안은 우리에게 좀 더 기이하게 들린다. 단순화해 번역해 보자면 자석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푸시케다. 사전적 의미는 이 단어를 사용한 후대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등의 주장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원래 푸시케를 갖고 있다는 표현은 결국 활성화되다 또는 살아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다른 물체에게나 자신에게 운동을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석 또는 천연자석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석은 생명체다. 물론 잘못된 결론이지만 독단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결론까지는 아니다. 우주의 본성. 고대 그리스에서 피시스는 자연을 의미했으며 인공물이나 인간 활동의 결과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자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쓴다면 아낙시만드로스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책은 우리가 자연계라 부르는 것의 물리구조 또는 작용에 대한 탐구가 되게 마련이었다. 만물의 기본 원료가 물이라는 탈레스의 제안은 사물의 다양해 보이는 외관 아래를 탐색해 공통의 생성 원인을 찾아내려는 최초의 비종교적이고 비신화적인 시도였다. 이와는 또 달랐던 아낙시메네스의 대안, 즉 공기 역시 이 새로운 질문의 답인 셈이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두 가지 답변 모두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애초에 그런 질문을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위협이다.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제기해야 한단 말인가? 이 세계의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진 수천 종의 다양한 사물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당연하다.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렇게 명백하지 않은 질문은 그때까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명백하지 않은 질문이 만약 이후로도 결코 제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 이 세계에는 화학이니 물리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탈레스는 바로 그 명백하지 않은 질문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경외감을 자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창조주며 만물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신에 대한 믿음은 만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창조주가 어떻게 우주를 구성했는지 등을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신의 위엄 때문에 그런 질문은 태초부터 막혀버린 셈이다. 이교의 신들은 자연현상을 애니미즘적 신화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봄은 여신이 지하세계에서 돌아온 것이라는 식이다. 이 역시 자연과학의 질문보다 앞서기는 했지만 여호와보다는 물론 덜 철저한 설명이었다. 이교도에게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담긴 고정된 경전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이 우주 전체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심지어 신들은 불모의 바다와 별이 빛나는 하늘의 어두운 한계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사변적인 대담성을 품은 밀레토스 사람들이 그때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인간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질문을 가지고 이런 한계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우주는 어떻게 작용할까?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 생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로부터 150년쯤 지나자 이런 일련의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의존하는 한 가지 놀라운 답변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그 답변은 바로 고대의 원자 이론이다. 아낙시만드로스, 토 아페리온과 생명. 아낙시만드로스에 이르러 자연을 이해하려는 밀레토스인의 시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리고 매우 독창적인 움직임을 얻게 되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세계 전체와 그 세계를 구성하는 만물은 기존에 존재하던 비활성의 무한에서 형성되었다.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사상의 역사에서 최초로 일상 언어를 이용해 추상적 과학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토 아페리온이다. 그리스에서 토는 정관사의 중성형으로 영어에서 더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용리에서 아페리온은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또는 불분명한 지역을 지칭하는데 우리가 탁 트인 황무지나 사막을 쳐다보면서 끝이 없다거나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분명한 것에서 익히 알려진 만물이 나타나고 또다시 만물이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그 안으로 용해되는 것이다. 방금 나온 인용문은 심플리키오스의 기록에서 가져온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유럽 과학 최초의 발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쉽게 지칭하는 개념을 형성하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시도였다. 물론 당시만 해도 자연법칙은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연법칙이라는 일반 명사조차 없었다. 만약 땅이 토 아페리온에서 형성되었다면 그 일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아낙시만드로스는 한 가지 답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답변은 또한 땅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탈레스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즉, 땅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고 있지 않다. 땅은 토 아페리온 속에서 소용돌이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알갱이가 들어있는 물을 항아리에 담고 저으면 알갱이는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모인다. 땅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땅은 납작하지 않고 마치 뚜껑처럼 물 위에 둥둥 떠있지도 않다. 땅은 일종의 원통이고 지지하는 것도 전무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낙시만드로스를 대신해 설명한 것처럼 무한 속에는 무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가운데 자리한 그리하여 양극단과 똑같이 관계하고 있는 사물은 굳이 다른 방향이 아닌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을 전혀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가만히 멈춰 있게 된다. 하늘에 관하여 제2권. 땅의 이동 불가능성에 관한 고대의 문제는 외관상 상반되는 두 가지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는 지구가 정지해 있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뭔가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한 만물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관심에 호소한 것이야말로 기원전 300년 이후부터 중력 또는 인력의 개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멀리 나아간 설명인 셈이다. 하지만 만약 땅이 토 아페리온에서 형성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땅은 생명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듯 보인다. 땅은 그가 이른바 최초의 진흙이라 부르는 것이 말라붙는 현상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는 이처럼 진흙이 말라붙는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니 밀레토스 인근의 바닷가에는 마이안드로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침적토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석이라 부르는 것의 출토 역시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의 두 번째 부분에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최초의 동물이 진흙 속에서 나타나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동물은 뾰족뾰족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성숙기에 달하면 더 마른 부분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껍질이 갈라져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짧은 기간 동안 생존한다. 이것은 다윈주의 진화론도 아니고 종의 불변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잘못된 교리도 아니며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다. 물론 틀린 설명이지만 그래도 나름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밀레토스인들의 질문들은 새로웠으며 답변하는 태도 역시 새로웠다. 이것은 이른바 과학적 방법의 시작을 나타낸다. 즉, 일종의 추론과 증거의 근거에서 답변을 찾아내는데 이 답변은 수정이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대체 이론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궁극적인 종교의 진리로 확인되는 독단적인 체계 속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는 인간의 탐구를 어떤 경로 위에 확실히 올려놓은 인물들인 셈이다. 이후 인간은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탐구의 경로며 소크라테스가 결정적으로 묘사했듯 어디든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경로다. 왜 밀레토스였을까? 우주를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왜 밀레토스에서 일어났을까? 예를 들어 왜 바빌로니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빌로니아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천체 운동이 오래전부터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대수학이 크게 발달해 있었는데도 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외관상의 이유는 바빌로니아에서건 다른 어디에서건 천체 운동에 관한 기록이나 예측은 어디까지나 종교와 점성학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정치적 사건을 예견하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아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당사자들은 사제들이었지만 정작 사제들은 관찰된 그대로의 자연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일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별들은 곧 신들 또는 하느님의 소유이며 작품이었고 그 외에 사제들이 알 필요가 있거나 알아야 할 마땅한 지식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밀레토스는 그토록 남달랐던 것일까? 첫째, 기원전 6세기에 밀레토스는 독립적이고 강력하고 성공적인 무역 도시였으며 해로로는 시리아 및 이집트와
육로로는 페르시아 및 메소포타미아와 무역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곳의 상인들과 유력한 시민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축적된 천문학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집트의 실용적인 기하학을 접할 기회도 얻었다. 둘째, 밀레토스는 충분히 부유하며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마음껏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곳에는 그런 일에 딱 어울리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즉,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개인의 증오나 대중의 동요를 겁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색과 논의를 자유롭게 펼쳤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는 종교란 공적 활동이었으며 따라서 저명한 시민들이 모든 종교적 의무를 도맡았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종교는 헌신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종교 자체는 규범의 준수, 기념 의례, 축제, 희생제, 징조를 읽기, 신들 및 성소에 대한 존경, 그리고 수많은 사소한 미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신들은 이 세계의 일부분이었으며 또 다른 존재의 질서가 아니었다. 물리 세계를 창조하는 영의 세계 따위는 없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파악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원전 6세기의 이오니아에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 그리고 이 세계와 또 다른 종류의 세계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하나의 세계만 있었으며 다만 그 세계의 주민 가운데 일부가 불멸하고 이례적으로 강력하며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 주민이 바로 신들이었다. 그러니 우리와 신들이 공유하는 영원한 우주의 본성을 탐구한다고 한들 신들이 불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크세노파네스의 사상에는 두 가지 세계에 관한 믿음의 초기 형태가 강력하게 암시되어 있지만 두 가지 세계에 관한 실제 형이상학이 완전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을 얻게 된 것은 플라톤이 등장한 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진술은 그때 이후 서양의 모든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밀레토스 이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산만하고도 혼란스럽다. 이른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으로 지칭되는 기간 자체도 모호할 뿐더러 등장하는 인물도 워낙 많고 상충되는 사상이며 기록이 불충분한 주장이 많다 보니 짤막하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사망하기 이전에 태어났거나 명성을 날린 사상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물론 플라톤은 예외로 친다.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서너 명쯤 있고 일반 대중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사람이 30명쯤 있으며 전문가만 아는 사람도 50명쯤 더 있다. 이오니아 토박인 피타고라스, 크세노파네스, 헤라클레이토스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생애는 밀레토스 사람의 생애와 겹친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남부 또는 시칠리아로 이주했거나 거기 살았던 중요한 집단인 엘레나 학파도 있는데 이들은 최초의 철학적인 질문, 즉 물리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좀 더 나중에 활동했으며 에게의 북부 해안에 살면서 물리주의적 사색으로 다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든가 사회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떠돌이 교사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소피스트라고 불렸으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위의 열관 몇 가지 집단 중에 이오니아 토박이들과 엘레아 학파는 다음 장의 주제가 된다. 네, 책 읽었습니다. 밀레토스 대단한 도시였네요. 지도를 보니까 그리스 동쪽 바다 건너에는 도시였던데 무역이 매우 활발했고 활달한 살아있는 도시 이런 느낌이에요. 요새 말로 하자면 핫한 도시였던가 봅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철학을 하려면 생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런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런 상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부자라서 걱정을 안 하거나 길 위에서 살면서 걱정을 놔버리거나. 밀레토스는 부자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나 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증명과 철학적 정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혹평했다고 써 있었는데 그렇지만 탈레스를 비롯해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름 어렵다, 그죠? 이들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 어려운 말로 사변적 대담성이 높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런 것 같아요. 명백한 사실 거기다가 이제 경험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에 질문을 던진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화두가 떠오릅니다. 획기적인 창의적인 어떤 질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거 진짜 이거는 이거다 명백하다 이런 사실에 던지는 질문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열려 있어서 읽는 내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저기 바다 건너 그리스로 여행을 갔다 오셨습니다.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을 계속 조사해서 읽을 예정이거든요. 다음 편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쌀랑한데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건강하게 다음 또 영상에서 만날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친구들, 또 만나요.